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평화 공감입니다. 전에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던 김준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이 이틀 연속 들려오는데요. 일단 나눠서 보면 어제 무인기가 온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위반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방금 합참에서도 인정했지만 대응을 못했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다시 드론을 보내느냐, 무인기를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정찰 능력에 대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핵 능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이 훈련기라든지 이렇게 삐었을 때 공습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은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투발 수단은 핵무기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위장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올릴 것이 지금 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찰기를 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군사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걸 또 한편에서는 마치 공격하는 드론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프레임이다. 인명살상용은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북한이 하고 남북한이 지금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도발은 도발이지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걸 뭔가 안보 우려나 공포로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나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엄청난 이 허점을 보인 거죠. 어제 하루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을 보면 자, 무인기가 10시 25분에 넘어왔다는데 하루 종일 격추도 못 시켰고 뭐 쏘기는 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원주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전투기가 그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종사들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태세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찰기라도 우리 영공을 넘어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격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노크 기순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와저 병력 막사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두 가지가 다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가진 방공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과장할 때는 힘에 의한 안보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강대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둘 사이의 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 오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은 처음에 무인기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새떼라고 그랬다가 또 새떼를 쫓기 위해서 날아간 우리 측 항공기라고 했다가 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 북한에서 보면 정말 조롱당할 것 같은 전 두려움.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위성 사진을 낸 걸 가지고 우리가 되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북한이 뭐 기술을 조롱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어떤 의미에서 조악한 드론기도 제대로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도 살펴봐야 되는데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근데 집권한 지 8개월이 돼도 문재인 정부 탓. 이건 시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완됐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라고 해도 되고 무인기 뭐 침투라고 해도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그거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 재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일이죠.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꾸 이 프레임 정치를 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유화적이었고 북한에게 말 못하고 이런 부분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국방이 안 됐다는 이미지를 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서로 적어도 남북 사이에서 고의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은 더 커지고 도발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가지를 갭을 이 정부가 못 사실 설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를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군사 대응이라는 거는요.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었다면 8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그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안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8개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통한 안보라고 얘기했고 호언장담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적인 걸 사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허언이었다면 네. 분위기만 위기로 만들고 대처는 안 됐다는 그 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사실은. 또 하나. 어제 그렇게 무인기가 하루 종일 뭐 서울 영공까지 왔다니까 그건 뭐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격추도 못 시켰고 또 그게 정찰이 아니라 임무 자체가 무슨 살상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끔찍한 네네. 일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뭐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NSC 같은 경우도 소집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대응은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안보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정찰기고 조악하고 이런 것들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가 대비하되 그러나 이것을 전반적인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약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그렇게 접근했더라면 NSC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저는. 네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엄청난 일로 얘기하고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위기로 얘기하면서 네. NSC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앞단위가 거네요. 안 맞는 네. 거죠. 예. 자, 그럼 하여튼 남북 관계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은 뭐 남북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되게 중요한 외교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윤석열 정권 7개월, 8개월째 들어가면서 외교는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큰 독립 변수이고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각 국가는 뭔가 각자 도생으로 지정학이 부활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진영을 편중해서 외교를 했다. 지난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보면 나토에 가서 첫 정상회담 순방 그렇죠. 외교가 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토 외교는 나토는 전략 개념을 바꿀 때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데 가서 아시아의 대표 선수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방 외교 한 다음에 유엔에 넘어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게 날을 세우고 미국의 가치 외교를 오히려 얘기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남아에 가서는 오히려 인태 전략이나 한미일 외교만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다자 외교의 장에 가서 마지막에 중국을 극적으로 만든 것만 빼면 사실상이 지난 7개월 동안 상당히 의외로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성이 편중된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북 강경책이고 이런 건. 그럴 때 미국이 일본에게 편향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정권을 변호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활용하고 또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고 하더라도 우리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면요. 네. 한미동맹도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한미동맹은 너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치적으로 진영을 나누고 배타적으로 북방 세력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을 배제하고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하고 한쪽의 편을 입는다면 이거는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미국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국익을 챙기는 측면에서의 한미동맹이라면 얼마든지 강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방식은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을 대신해서 뭔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일종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한미동맹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관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관계이고 일종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럼 목적 가치는 뭐예요? 대한민국 생존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고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구별되지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올인해서 안보에 하고 그다음 그때 당시엔 냉전이었고 그렇죠. 총력 안보였죠. 총력 안보고 그거는 살아남는 생존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안보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외교와 이런 것들 다 희생해서 그냥 전쟁 준비해 간다든지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다든지 이거는 우리의 신뢰와 맞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미국을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이 보면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미국도 국가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은 강화하되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미국의 전위대가 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국이 자기의 국익만을 위해서 외교를 펼쳐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국제 외교라는 건 늘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올해 한 해를 외교 무대를 한번 꼽아보면 물론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좀 박수치고 싶은 대목 또는 저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날리면밖에 안 남아서 이것도 손해잖아요. 사실 예. 훨씬 더 중요한 쟁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그래서 본질적인 사안들이 좀 가려진 측면은 있지만 전문가로서 한번 꼽아보신다면 장면으로 꼽아주셔도 좋고요. 예, 제가 좀 월스트 장면들은 많은데 제가 비판적 네. 베스트 장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찾기가 힘드네요. 오히려 동남아에 가서 계속 그 많은 국가들을 안 만나고 한미일만 만났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중국 만난 것 정도만 베스트 장면이라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외교에 이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외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국민이 알지 못한다. 보시면요. 동남아에 가서 한일회담, 한미회담, 한미일회담을 했는데 기자도 못 들어갔고요. 그랬죠. 정부가 그냥 보도자료만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초로 인태 전략이라는 거 우리 전략으로 그것도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전략을 우리 전략으로 만들었고 한미일이 공동선언한 것도 최초인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언론도 묻지 않고요. 언론한테 설명하지도 않고요. 기자회견도 없고요. 국회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설명하지도 않는 것은 저는 이건 앞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선의로 생각한다면 뭐 나를 망치자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만을 강화하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데 첫 번째 일단 세계를 양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적 그렇죠. 사고가 있다. 한번 보시면요. 유엔에 가서 그 가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는 거 맞죠? 맞는데 유엔은 만약 그걸 강조해 가지고 다른 가치나 다른 인권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는 쫓아보내면 유엔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유엔은 좀 가치가 달라도 평화나 주권 문제를 가지고 또 협력도 협력을 해야죠. 기후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도. 왜냐하면 제외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은 오히려 평화가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인권 민주주의를 그걸 미국이 얘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인권 민주주의도 괜찮은데 자유를 또 그렇죠. 많이 자유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는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배제하면 유엔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의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세계관 자체를 그러니까 흑백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는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나누는 거죠. 국가를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악으로 보는 국가들하고는 외교가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선으로 보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유세계와 과거의 나쁜 세계를 구별하는. 그렇게 되면 외교는 없어지는 거죠. 같은 병기들이만 보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외교에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2022년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한국이 먹고 사는 거 생각해 보면 반도체를 미국에만 팔고 중국에 안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도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를 우린 BBC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칩, 반도체입니다. 이걸 다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도 다 아니고 부족하죠. 일본도 아닙니다. 일본 한참 떨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우리 미국한테 다 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중국하고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고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 얻어맞고
그다음에 반도체 법안에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중국에서 다 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 조야로부터 의미 있는 얘기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다 립서비스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의미 없는 립서비스 그것도 낮은 수준에서 한두 마디 들었을 뿐인데 이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근데 지금 안 맞는 세계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인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고요. 쿼드 가입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인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쿼드에 집어넣은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인구도 그만큼이고 경제력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고. 프레임도 인도 태평양으로 이렇게 늘 금을 긋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도는요. 그걸 역이용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나쁜데도 인도가 쿼드를 중국을 올가매는 배타적 동맹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왜냐? 자기가 미국의 전이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인 관계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 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중국은 인도와 미국 사이에서 자기 걸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의 몸값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미국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 안 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고마워서 인도에게는 유가의 시장가의 3분의 1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러면 이런 국격은 없어지느냐 인도가 뭐라 그랬냐 하면 푸틴을 만나가지고 당장 전쟁을 관두라고 호통쳤습니다. 말은 말대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대신 우리가 중국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러고 줬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면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도 한국의 대통령이나 약속을 바꿔줬어야죠.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차를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나 공장을 짓고 그랬는데 이건 한미동맹을 깨는 거다 이러면서 세게 나오면 미국 조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걸 사전에 했었어야죠. 그걸 통과되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통과되기 안 한 국가가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북미라고 바꾼 것이 바로 ม็식코와 캐나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네, 옛날에 있었던 나프타가 유지돼서가 아니라 실적으로 이거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돼서가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자 국익을 위해서 미국 조야에 관철을 시켰다는 거네요. 일본도 일부 면제 조항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인데 우리만 손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는 다 약속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전략을 짤 때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서 우리가 뭐랄까 몸을 대준다 할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이건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그렇죠. 저는 한국 아까도 말씀하셨지 한미동맹도 가야 하고요. 반도체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우리 걸 챙기면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 걸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지렛대를 우리는 지금 갖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들고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교는 꼭 1960년대 70년대 외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냉전 시대에서 그냥 김일성 언제 쳐들어오나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북방 세력을 다 악마화했던 그 가치로 세계를 반반으로 나눴던 진영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공, 멸공 시대. 그러니까 멸콩도 다른 거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멸콩도.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좌파 우파를 가르고요. 세계도 미국과 서구와 북방 세력을 가르는 거죠. 사실 인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륙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륙에 속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인도 태평양에 우리가 속하고 대륙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시아란 말도 없고요. 대륙이란 말이 없어요. 해양 세력에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는데 대륙에서 몸을 떨어내서 미국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본도 또 걱정인데요. 일본이 이를테면 반경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숙제입니다만 보통 국가 속내는 군사 대국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많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8개월을 평가하시면 어떻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요. 첫째는 아까 똑같은 말이 전임 정부를 다 뒤집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땡큐죠.
한국이 잘못한 거네. 고쳐와. 그렇죠. 땡키죠. 근데 지난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를 볼모 잡은 것은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이 다 바꿔서 오지 않으면 회담도 안 한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무슨 가해자가 숙제를 내놓고 이 숙제 풀고 와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외전에는 회담도 안 했던 일본인데 네. 지금 정부가 만약에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일본한테는 그래 고쳐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하나 잘못이고 일본한테 일단 굴욕적인 자세를 처음부터 자초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전략은 한일을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좋죠. 제일 좋죠. 자기는 힘이 약해지고 중국은 부상하는데 위치적으로도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약한 고리였는데 둘을 연결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에게는 좋죠. 그런데 그게 그럼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미를 같이 묶는데 우리가 미국은 믿을 수 있지만 미국의 틀에 안에서 3자가 합의돼서 이것이 안보협력으로 가고 동맹으로 가면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일 동맹이라는 건 과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일본이 과거도 있지만요. 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무장에다가 계속 이 우경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서 우리가 가게 되면 한미일이 묶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해양 세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의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이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는 게 한국 정부가 뭐 확인을 해주면 동의해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개입이거나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적을 북한으로 놓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맡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자, 하여튼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숙제는 풀어가야 됩니다. 새해부터라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좋겠는데 일단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남북 관계는 뭐 제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좀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2018년만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도모했던 일에 대해서 약간의 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하노이 이후에 그 가능성이 다 접혀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다시 말해서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게 이제 한 길밖에 없는 거죠. 네. 북한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심지어 법제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나마 북한하고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놨지만 오히려 한국은 선제 공격이라든지 삼축 체제라든지 참수 작전이라든지 계속 강대강이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는 북한하고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키웠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이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제대로 막는 중재자가 없어요. 오히려 남북 이익을 키우고 있거든요. 중국도 별로 적극적인 역할 그렇습니다. 안 하죠.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7년이 2018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2010년과 같이 되느냐는 2010년은 어떤 바로 의미입니까? 천안함과 연평도의 국지전까지 아이고, 일어났던 네.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2018년의 대전함보다는 2010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구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군요. 이게 담대한 구상이에요. 네. 담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통 크다. 통 크게 네. 통 큰 양보를 의미하는데 전제가 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담대하게 돕는다지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담대한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만한 얘기가 그렇죠. 돼버린 거. 북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우리 벌써 거절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중국 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만을 또 국익만을 위한 외교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뭐 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자꾸 집중이 되면 한반도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우리의 리스크가 커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가 되는 적어도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반도에는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 필요한데 자꾸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다는 걸 위정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네, 김준영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